굉장히 거창한 제목을 가지고 이제 함께하게 됐는데요. 오늘 뭐 앞에서도 교육권과 또 의료 관련돼서 그리고 노동 관련돼서 했는데 이제 저는 여성과 청년을 주제로 이제 요청을 받았습니다. 저는 오늘처럼 실례지만 전 사실 신학자는 아니고요. 늘 신학자로 소개를 받는데 제가 아니라고 이렇게 매번 발표하기 전에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저는 지금 평화학을 공부하고 있는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고요. 또 신학하는 청년들끼리 이제 좀 모여서 실제 신학 전공한 청년들끼리 모여서 같이 좀 스터디도 하고 같이 나눔도 갖고 그런 자리를 이제 마련을 하고 있고 교회 안에서 젊은 여성들 혹은 젊은 친구들이 같이 무엇을 더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같이 고민하고 얘기하는 자리를 여기 앞에도 몇 명 같이 하는 청년들이 있는데요.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교회 안에서 오늘처럼 청년으로서 혹은 또 여성으로서 교회에 대해 좀 얘기를 해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 좀 더 젊은이의 관점으로 좀 우리가 뭐 교회 안에서 이제 접하기 어려운 그런 관점의 좀 진취적인 이야기를 바라시면서 요청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항상 저는 이곳에 오면 유일한 여성이자 청년의 예시가 되곤 합니다. 그게 아마 오늘 주제도 여성 청년으로 이제 초청을 받았는데 사실은 뭐 앞에서 교육, 의료, 노동 모두에 여성도 있고 청년도 있는데 굳이 이런 코너를 마련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그 앞선 모든 주제들에서 여성도 그렇고 청년도 그렇고 다 배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또 코너를 마련해야 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지 않을까 그냥 그런 생각을 저는 이런 초청을 받을 때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면서도 또 이렇게 씁쓸한 마음을 안고 얘기를 하곤 합니다. 왜냐면 보통 청년이라 하면은 보통 젊은 이성애자 비장애인 남성을 떠올리게 되곤 하는데요. 보통은 또 대학생이거나 사회초년생인 젊은 남성이 보통은 그들을 대표하는 신분이 되곤 하죠. 근데 이제 청년들도 굉장히 그 안에서 스펙트럼도 넓고 또 다양하고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 청년 여성으로 이 자리에 초대돼서 지금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지만 저는 어느 순간부터 내가 청년인가 하는 고민도 되기 시작했고 또 제 말이 혹시나 좀 청년을 대표하는 편견을 갖게 될까봐 혹은 여성이 저런 의견을 갖고 있네라고 되게 과잉 대표될까봐 조심스러운 마음이 들곤 해요. 왜냐면 그런 과잉 대표되는 자리이기도 하고 그런 편견을 혹시나 제 말로 인해서 심어줄까봐 하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하게 되기도 하고 물론 그 고민에 비해서는 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긴 하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민주권을 얘기하는 자리에서 저는 국민주권이라는 말 자체가 생겨나는 그런 배제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국민주권 얘기하는 자리에서 모두가 국민일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퀴어들은 여전히 법적으로 혼인신고나 또 국민의 범죄에서 배제가 되곤 하죠. 또 장애인들은 한 국민으로서 자유롭게 이동하고 노동할 권리가 박탈되곤 합니다. 더 나아가서 국민으로 인정되지 못해 비국민으로 여겨지는 미등록 이주민, 불안정 이주민, 그리고 그 아동들, 그리고 난민들 이들은 법적으로 한 존재 한 사람으로 이미 인정을 받지 못하고요. 기본적인 의료 지원이나 교육권 자체도 앞서 말했던 그 주제들에서도 모두 이제 배제되고 보장받지 못하고 방치가 됩니다. 그래서 국민주권이란 말이 갖는 저는 한편으로 굉장한 배제성이나 어떤 폭력성도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더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우선 제 얘기를 잠깐 해보자면 청년 여성이라 했으니까 저는 또 청년 여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생각을 하면 사실은 성인이 되고 20대의 저를 관통한 일들이 여성으로서의 저를 새로 감각하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평소에 그렇게 여성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매일 매 순간 제가 여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대학교에
자료에서 여성학 강의를 듣고 나서는 어떤 제가 생각하고 되게 애매하게 생각했던 많은 찜찜함들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굉장히 나만의 언어를 좀 찾을 수 있다는 어떤 희망을 되찾은 기분이 들었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여성학 수업을 들은 이듬해 강남역 살인 사건이 벌어졌고 그 이후로 저는 거리에 많이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전부터 여성 대상 폭력과 살인이 이어져 왔었지만 그 사건 이후에서 나는 우연히 어쩌면 운 좋게 살아남은 여성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 이제 성추행, 성폭행, 살인, 강간 등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시위들이 많아지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개인으로서 참여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제 주변에 남성과 사귀는 여성 친구들은 굉장히 이 이슈로 많이 다퉜고 갈등이 많았었고 또 여성 혐오에 대한 논쟁 끝에 많이 헤어지기도 하고 이런 제 주변이 다 그랬던 것 같아요. 벌써 이게 10년이 됐네요. 그리고 이제 또 20대 이제 지나가고 대학 졸업하고 뭐 취업 준비를 하고 직장 다니고 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면접 과정이나 혹은 직장 내에서 승진이나 업무 배치 등에서도 이제 되게 미세하게 마이크로한 차원에서의 차별들 혹은 조금 더 대담한 큰 차별들이 여성에게 있다는 것을 많이 알게 됐어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그냥 느끼기엔 그런데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고 내가 겪는 게 차별인가 아니면 뭐 이게 뭐지 하는 어떤 첫 직장의 어떤 입사 과정에서의 그런 어려움들이 많았고 그런 것들을 같이 나누는 일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부터 이제 비혼을 얘기하는 주변 친구들이 정말 많아졌구나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체감하고 저 역시 거기 그 주제와 저는 동떨어질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그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이제 어떤 여성과 청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달라는 얘기였는데 사실 저는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제일 막막했던 순간이 2017년 2월 16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후보가 이제 여성 정책을 발표하던 자리에서 성소수자 인권연대 활동가를 비롯한 성소수자들이 차별금지법 반대하시는가요? 저는 여성이고 동성애자인데 제 인권을 반으로 자를 수 있습니까? 라고 외쳤고 문재인 후보자였던 그 문재인은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를 드릴게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의 후보의 지지자들은 연신 나중에를 외치며 동조를 했었는데요. 이 나중에가 언제까지 나중이 될지 알 수 없는 상태로 지금도 그런 것 같습니다. 계속 답보되고 있죠. 근데 이게 굉장히 쉽고 그냥 간단한 대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중에는 사회의 모든 정상적인 궤도에서 벗어난 이들의 입을 막게 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아까 뭐 의료권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당장 급하고 중대한 사안이 아니니까 나중에 하자. 나중에도 할 수 있다. 늦지 않았다. 나중에 해도. 이런 얘기인 거죠. 근데 이 나중에는 정권의 정치적 색과 관련이 없이 정도만 다를 뿐 계속해서 그냥 미뤄지고 밀리고 배제되고 계속 방치되는 그런 많은 소수자 혹은 많은 약자들의 목소리의 현 주소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탄핵이 됐는데 그 후보였을 때부터 여성가족부 폐지를 이제 중심으로 공약을 내세우면서 반페미니즘 정서를 내보였죠. 근데 굉장히 청년 내에서도 또 여성 남성으로 막 이렇게 뭐 갈라치기해서 막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고 했었는데 이때 이제 기존의 윤석열 지지자들에 더해서 20대 남성들로부터 과반수의 지지를 얻어서 집권에 했었죠. 이후에 이제 12.3 계엄령 선포와 윤석열 탄핵을 외치면서 거리로 나선 여성들은 정권의 여성들에 대한 다른 행보를 기대하고 바랐습니다. 오늘 같이 영상을 볼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은 현장에 얼마나 자주 혹은 많이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저도 왜냐면 박근혜 때도 그 시위를 가고 했었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여성들 성폭력 관련해서 거리에서 시위를 할 때도 있었지만 이렇게 신나게 시위에서 참여했던 게 참 얼마나 오랜만이다 어쩌면 처음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 특히
특히 성폭력 관련된 그런 시위에서는 굉장히 진지하게 저희가 또 임하고 그랬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그 주목을 많이 받았죠. 언론에서도 2030 여성들이 주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어떤 응원봉들과 또 그런 신나는 K-팝의 추축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주목받았던 소녀시대의 어떤 다시 만난 세계라는 노래라든가 아니면 다른 노래, 아무튼 K-팝들이 그렇게 중심이 되어서 어른들도 막 허둥지둥 K-팝 배워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했었는데 대선을 앞두고 갑자기 2030 여성들의 존재가 사라집니다. 저는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굉장히 광장의 주역이라고 불렸는데 뭔가 대선을 앞두고는 이제 점점 여성 공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더 말하고 그 공약에 대한 경쟁을 하고 후보자들끼리 그런 게 아니라 여성에 대한 얘기가 쏙 빠지고 또 여성 청년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금방 삭제가 될 수 있는지 저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당시 이제 권영구 후보만이 광장의 목소리들을 조금 더 대변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굉장히 당황했던 여성들은 이제 얘기를 많이 했죠.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과 폭력을 없애야 된다. 페미니스트들에게 쏟아지는 혐오와 공격을 막아야 된다.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를 멈추고 그 집게손가락 이거 마녀사냥 많이 했었잖아요. 그것도 없애고 또 비동의 강간죄를 제정하고 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납태죄를 폐지하고 여성의 성과 재생산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남녀 임금 편차를 해소하고 불법 성착취물의 온상인 글로벌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고 여성가족부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광장에서 이 많은 것을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몇 달 동안. 그리고 또 그 외에도 구조적 성차별 철폐, 노동기본권 쟁취, 아까 얘기했던 것도 있고 또 장애인 이동권 보장, 팔레스타인 전쟁 반대, 산업재해와 사회적 참사 피해자 애도까지 저희는 여성으로서 같이 외치고 함께 하고자 했습니다. 사회적인 그런 애도하는 사람들과 또 약자들과 소수자들과요. 그런데 이 목소리들이 그 후보자들의 공약 자체에서도 사라졌다는 것이 저는 너무 안타깝고 사실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대선 후보자, 여성학자 권김현영이 지난 박근혜 탄핵 이후의 분위기에 대해서 이제 칼럼에서 어떻게 썼냐면 하지만 대선이 시작되면서 그토록 다양했던 광장의 목소리는 사라졌습니다. 주권자는 사라지고 유권자가 남았습니다. 정치가 아니라 전략의 앞자리를 차지했고 표 계산이 남았습니다. 꽤 익숙한 풍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광장에 있었지만 지금은 사라진 목소리들, 이런 장면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때 이 묘사가 지금과도 정확히 일치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30 여성들이 왜 그렇게 광장에 많았나 이런 얘기를 저한테 막 물어보곤 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왜 남성들은 없고 여성들이 그렇게 많았나요? 물어봤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전부터 집회에 나갈 일들이 2030 여성들한테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강남역 성호영살인 추모 집회, 해화역 불법 촬영 편파 수사 규탄 시위, N번방 방지법 제정 촉구 시위, 딥페이크 성착취 규탄 집회 맨날 그냥 매년 모였었거든요. 저희는 길에서. 그게 어색한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미 광장에서 연대하고 있는 경험이 있는 여성들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탄핵 이후에 대통령 후보로 나온 이재명 후보는 10대 공약에서 성평등과 여성 권력 공약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고 저희가 이에 대한 의견을 계속 여성 단체에서도 표명해서 나중에 좀 뒤늦게 이제 넣겠다 해서 조금 반강제적으로 넣긴 했는데요. 이때 당시 민주당 선대위 여성본부 관계자는 이렇게 말하면서 없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광장에서 만난 2030 여성들은 본인을 챙겨달라고 하지 않고 장애인이나 소수자 등에 관한 평등의 가치를 말했다. 2030 여성의 요구가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내용이지 특별히 2030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닌 것이라고 굉장히 이제 빼먹은 이유를 당당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크게 사실 여성 단체에서도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후보 때도 공약을 넣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제 성평등 가족부로 명칭을 변경을 했죠. 뭔가 이제 큰 행보인 것처럼 보이는 명칭 변경을 했지만 저는 실천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명칭도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명칭을 뭐 바꿔서 뭐 큰 그런 것보다도 예산 편성 중요하고요. 아까 그 예산 그 의료 쪽에도 굉장히 많이 상감이 됐다고 하셨는데 여성가족부 그 성평등 가족부는 지금 전체 예산의 0.27%거든요. 이런 예산으로 무엇을 어떻게 여성에 대한 폭력이나 어떤 배제되고 있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뭐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행보는 그렇습니다. 2030 청년 소통 공감 토크 콘서트에서 뭐 여자의 적은 여자다, 뭐 남성 역차별이 심각하다, 뭐 이런 얘기를 언급하면서 실제 통계와 사실을 근거하지 않은 굉장히 낮은 젠더 의식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 젠더 폭력과 성차별이 굉장히 심각한데 불구하고 이게 사회 구조적 문제인데도 어떤 단순히 젠더 갈등이나 개인적인 어떤 일로서 치부하는 그래서 여성 정책은 남성의 권리를 빼앗아가고 뭐 여성인권을 높이면 마치 남성인권이 낮아지는 것처럼 뭐 제로섬 게임으로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이게 사실 한 몇 년 전부터 제 인권 개념을 얘기할 때 저희 안에서 청년들끼리도 얘기하는 많은 충돌되는 부분이 인권을 타인 문제라고 생각을 요즘에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까 뭐 교권이랑 학생권 이런 얘기를 있었지만 이게 충돌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같이 더 좋아져야 되는 거지. 뭐 남성 권리, 여성 권리 이게 누가 더 많이 가지고 누가 더 뺏기고 이런 게 아니라 권리라는 것은 원래 인권이라는 것은 충돌되는 게 아니라 서로 같이 보장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어떤 굉장히 제한된 권리가 있는 것처럼 논쟁하는 게 몇 년 전부터 굉장히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이걸 뭐 인권 파이론이라고도 그냥 SNS에서 많이 돌긴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장애인 인권도 그렇고 저희가 이런 인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굉장히 그런 지점을 우리가 충돌하는 사회로 바라볼 게 아니라 함께 같이 더 나아가고 더 같이 보장되는 모두가 살기 좋은 이런 개념에서 조금 더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정부는 그렇게 바라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실용 정부를 내세우면서 출범을 했는데 그 실용은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실용인지가 의심스럽습니다. 저도 앞서서 이제 많은 아까 주제들을 다 들었을 때 여성 쪽보다는 다 나은 주제들일 것 같은데 저네들도 다 실용적인 뭐 누구 노동도 실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여성폭력 실태를 언급하기 전에 남성 차별에 대한 대책을 먼저 마련하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하긴 했지만 권기명 선생님 여기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한국여성민우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실용정부에 대한 굉장히 비판하는 라운드테이블 자리를 만들었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참여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청년 남성들이 느끼는 역차별 감정이 있고 여성들이 직면하는 여러 가지 폭력, 불평등 이런 사회적 압력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똑같은 선상에 놓음으로써 거짓 등가성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성폭력은 불평등한 젠더 구조의 문제이고 이제 피해자의 다수가 여성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현실 파악과 근본적 원인, 성차별적 구조에 대한 논의는 당연히 필수적인데요. 이걸 굉장히 기계적인 어떤 평등으로 여성, 남성을 동등하게 언급하는 것은 근본 원인의 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방법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사실 나선 데는 저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2030 광장의 여성들의 덕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그쪽에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굉장히 광장에서 목소리를 많이 냈고 또 사회 대개혁을 기치로 저희 목소리를 낸 거죠. 그 주최하는 그 단체 이름도 사회 대개혁이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탄핵을 시작점일 뿐이고 그 이후로 어떤 굉장히 사회적인 대개혁 그리고 체제 전환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것을 윤석열 탄핵을 시작점으로 한번 더 해보자, 더 나아가보자라는 목소리였는데 여기서 그냥 윤석열 탄핵에서 그친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 사실 내란 청산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시점에서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저는 사실 노동부 장관 뽑을 때 조금 부러웠었거든요. 현장에 계신 분을 그렇게 바로 채용을 할 수 있는, 그때 당시에는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왈가왈부가 굉장히 많았고 여성적 단체에서도 굉장히 거기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고 어떻게 이렇게 그 젠더의식이 없는 사람을 만질 수가 있느냐 이런 목소리 많았었는데, 그래서 와, 우리도 여성단체 쪽에 가보면 노동부 장관처럼 이렇게 좀 뽑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 이제 원민경 장관이 뽑혔고 좀 더 뭐 많은 것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재명 정부 측에서는 그렇게까지 뭔가 적극적인 지금 뭔가를 내놓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의 우선은 젠더 폭력의 실태를 좀 파악을 하고 그 사안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좀 빨리 깨닫기를 정말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청년들의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좀 인지하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안, 이에 대해서는 이제 생활동반자법이나 뭐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해당되겠죠. 그리고 이제 배제되고 비과시화된 이들이 좀 사회적 차별과 혐오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도 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금 가톨릭에서 하는 거라 저는 가톨릭에서는 공식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지만 어쨌든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그 Q&A에서 마련한 영상들도 많고 또 그 종교계에서 만들어낸 오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막 뭐 목사님이나 신부님 뭐 앞에서 뭐 동성애 관련해서 뭐 반대 발언을 하면 뭐 잡혀간다 이런데 그거는 사실이 아니고요. 그것도 조금 더 찾아보면 좋을 때 그 가이드 책이 이번에 최근에 나왔습니다. 지난달에. 그래서 그 책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조금 더 제정이 되면은 교육 과정에서도 모든 이들이 동등하고 존엄하다는 인식 교육과 더불어서 다양한 이들의 삶의 형태를 좀 긍정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혐오로 인한 분열을 진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용적인 접근, 그 실용적인 접근은 오히려 그 근본 문제를 직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지 않나, 어떤 것이 진정한 실용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아침에 나서면서도 이런 구체적인 것을 희망할 수가 없으니까 자꾸 추상적인 것만 희망하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왜냐면 가톨릭 내에서도 지금 어떤 여성 관련돼서 사실 여성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떠나고 있는 지금 한국 가톨릭 상황에서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뭔가를 더 해보고자 하는 것들이 자꾸 좌절되니까 무엇을 더 희망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좀 짧게 얘기하고 같이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싶어서 이쯤에서 마무리를 다들 진짜 앞에서 오히려 제 시간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오늘은 이쯤에서 하고 전 마지막으로 그 작년 12월 6일이죠. 그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2학번이 그 성명문을 대자보를 냈었는데 그게 길진 않아요. 이게 이제 친구도 저도 이 성명문을 보고 이것이 참 내가 할 말 여기서 다 하고 있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짧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청춘에게 부처 호소합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언하고 국회를 막는 것을 보았습니다. 비상계엄령이 교과서 밖으로 나오는 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국회의사당에 군홧발이 찍히고 군인이 시민에게 총구리를 들이미는 광경을 생전 처음으로 목도했습니다. 더러는 지금의 20대가 정치에 무심하다고들 합니다. 학생운동에 맥이 끊긴 세대라고 자유와 투쟁을 모르고 자랐다고들 합니다. 우리에게 계엄이 낯선 일임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2002년 월드컵을 기억하지 못해도 2014년 세월호를 기억합니다. 2016년의 광화문을 알며 2022년의 이태원을 압니다.
그러니 묻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참담함을 모르고 자란 세대입니까? 기계에 끼어 죽고 바다에 빠져 죽고 컨테이너에 깔려 죽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청춘을 진정 모르십니까? 1997년 최초의 평화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해입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고작해야 올해로 28이 됩니다. 우리의 평화는 아직 청춘의 동년배입니다. 이화의 벗입니다. 더는 어떤 또래의 죽음도 용인할 수 없습니다. 청춘을, 푸른 봄을, 서울의 봄을 다시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2024년 12월 6일 유아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2학번. 이렇게 여기서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